방사능에 피폭되면 우리 몸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쉽게 혼동하는 방사선과 방사능의 차이부터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일본 도카이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화와 더불어 방사성 물질이 동북아와 세계 각지에 미치는 실제 사례들까지 폭넓게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헷갈리기 쉬운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사선은 원자에서 나오는 에너지, 즉 빛이나 입자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죠. 반면 방사능은 그 방사선을 내뿜는 능력을 뜻합니다.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방사선이라면 빛을 낼 수 있는 전구의 성능이 방사능인 셈입니다.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으로 나뉘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1년에 받는 평균 자연 방사선은 약 2.4mSib입니다. 자연 방사선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 지각 내 우라늄이나 토륨이 붕괴하며 내는 방사선,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서도 일부 존재합니다. 100mSi 이하의 방사선은 아직까지 건강에 미치는 명확한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흉부 엑스레이는 약 0.1mSi, 암 진단용 PET-CT는 20에서 30mSi 수준입니다. 반복 검사로 누적된다 해도 대부분은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1시버트를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DNA가 끊기고 세포가 손상되며 암 발생률이 올라가고 심하면 세포 사멸이 일어납니다. 2에서 30버트 수준에선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 시작되고 40버트를 넘기면 사망률은 5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또한 방사선은 우리 몸속에서도 고르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포 분열이 활발한 부위, 예컨대 골수나 장기, 생식세포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장기간 노출 시 백혈병이나 각종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한 번에 고선량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저선량 방사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100mSi를 넘어선 누적 피폭은 수십 년 후 암 발생률을 0.5에서 1%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1999년 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촌 민간 핵연료 재처리 공장에서 일어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일본 원자력 역사상 최악의 임계 사고로 기록됩니다. 사건은 경험 많은 직원 2명이 우라늄 용액을 규정량보다 훨씬 많이 한꺼번에 주입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우라늄 16kg, 회사가 허용한 기준치의 7배였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인 핵 분열, 그리고 순식간에 퍼진 방사선. 작업장 전체는 방사능에 오염됐고 근무자 3명은 방사선에 심각하게 피폭됐습니다. 이 중 1명, 히사시 오치는 약 20시버트에 달하는 방사선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 인물로 기록되었고 무려 83일을 고통 속에 버텼습니다. 그의 DNA는 완전히 파괴됐고 장기 기능은 하나씩 멈췄으며 피부는 만지기만 해도 벗겨졌습니다. 하루 10리터 이상의 체액이 빠져나갔고 면역 기능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망했지만 그가 겪은 과정은 인류가 방사선 피해를 얼마나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도카이촌 모두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방사선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핵실험이나 원전 사고의 여파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체르노빌 사고 이후 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갑상선암 발생률이 상승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 검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극미량의 방사성 동위 원소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건강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감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원전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거나 방사성 물질 이동 경로가 논란이 되는 시기에는 그 영향권에 있는 동북아시아 전체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바람, 해류, 강우, 해양 생태계는 국경을 넘기 때문입니다. 핵 분열로 생성되는 방사성 물질 중에서도 특히 인체에 유해한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방사성 요오드, 세슘, 그리고 스트론튬. 요오드는 갑상선에 축적되기 쉽고 세슘은 체내에 고르게 퍼지며 장기 체류합니다. 스트론튬은 골수에 침착되어 배출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백혈병 유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세슘은 체내의 절반이 배출되기까지 약 70에서 100일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오딘 130일은 반감기가 짧지만 갑상선에 집중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특히 위험하며 실제로 체르노빌 사고 이후 어린이 갑상선암 급증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방사능 피폭은 영화 속 괴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여파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국민의 건강, 심지어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공포가 아니라 과학적 수치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둘째, 방사능 감시 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식품, 토양, 수질,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 그것이 신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우리 개인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부의 방사선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위기시 방사능에 대비한 행동 요령 숙지 등이 대표적이죠.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방사능은 더 이상 과거의 유산이나 과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그리고 살아가는 땅 위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기술이 어떤 미래를 만들지, 그리고 그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될지를 스스로 질문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